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강봉균입니다. 자, 이번 시험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강좌가 있는데요. 약 10분 정도 분량의 총평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작년도의 출제 경향, 그다음에 이번 4월 합평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쓰니까 그걸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초반에 총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앞에 다른 10분짜리 강의를 봐주시고요. 지금부터는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풀이에 충실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비교적 되게 쉽게 출제된 바로 그렇죠. 한반도 온난화 또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출제가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요 내용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료만 항상 다른 거를 줄 뿐이고 매번 출제되는 선지들이 매번 그렇죠.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옳은 설명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자, 답을 볼게요. 하천의 결빙 일수가 증가하게 되냐? 아무래도 겨울 기간이 짧아지고 겨울의 평균 기온도 올라가게 되니까 결빙 일수는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자, 서리 일수가 줄어들게 되냐? 그렇죠. 첫 서리가 가을에 내리고 이제 보통 겨울을 지나 봄의 마지막 서리가 끝이 나게 되는데 갑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온난해지게 되니까 서리 일수가 그렇죠.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반대 개념을 물어도 답을 잘해야겠죠. 반대 개념은 뭐냐?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무상 기간이라고 하고요. 서리 일수가 줄어들고 무상기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상기간은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병을 볼게요. 자,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주 보문단지에서 벚꽃 구경 실컷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 경주 보문단지 벚꽃 축제가 딱 그 날짜보다 벚꽃이 훨씬 더 일찍 펴버렸어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벚꽃이 4월쯤에 초에 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기온이 온난해지면서 4월이 아니라 3월에 피어버리더라. 항상 구체화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벚꽃의 개화 시기는 그렇죠. 4월이 아니라 이제 3월에 피더라. 빨라질 것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먹을거리가 나왔네요. 정을 볼게요.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족의 어획량은 어떻게 되냐? 감소하죠. 해수의 온도 역시 올라가게 되면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감소하게 되고 오징어라든가 이러한 갈치라든가 주로 치자 돌린 난류성 어족의 어획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을병해서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총평에서는 큰 흐름을 말했고요. 이제 문제 하나하나 좋은 문제를 별표를 하고 챙겨두어야겠죠. 자, 2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지리지, 대동여지도 따로 출제하는 데 비해서 이 문제의 경우는 대동여지도와 지리지를 동시에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2번 조선시대 제작된 대동여지도. 근데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후기, 바로 김정호가 제작해서 실학사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리지는 가나 두 개를 제시했는데 가를 보세요. 이미 기억에서도 내용이 보이고 있죠. 생선과 소금이 풍부하니까 생활에 이득이 된다. 가거지의 조건 중 생리, 바로 가거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후기의 이중한이 저수란 바로 택리지가 되죠.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그렇죠. 지역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대체로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으므로 전기의 정부가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한 바로 신증동국 여지 승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옳은 설명 볼게요. 자, 1번 바다에서 A까지 선박으로 이동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해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다에서 자, 이 하천을 통해서 A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건데 우리 이제 거꾸로 한번 볼까요? 바다에서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요 산에서 이제 막 하천이 흘러서 이제 바다로 가게 돼요. 근데 대동여지도에서 하천이
이게 하나인 경우는 항해가 불가능한 하천이고 선이 2개인 경우가 항해가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선이 하나짜리니까 항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60리 이상이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낸 도로에 10리마다 방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자, A와 B를 보니까 둘 모두 이제 읍지인데 여기 방점 있네요. 10리. 다음 방점 20리, 다음 방점 30리, 그 다음 방점에서 약 40리 정도가 나오니까 60리 이상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60리 이하 대략 40리쯤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가에서 기억은 가거지 족거준 생리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생선과 소금이 풍부하다. 생활에 이득이 되느냐. 요게 바로 뭐였냐면은 생리였어요. 여기에 있는 바로 지리의 경우는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을 의미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나는 대동여지도보다 제작시가 이르다라고 있어요. 그럼 나가 뭐였냐 하면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한 신증동구 여지승남이죠. 그럼 신증동구 여지승남이 조선시대 전기이고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 후기가 되니까 전기가 후기보다 자 이거 언어능력 테스트죠. 먼저 일찍이었어요. 자, 이르다 옳은 설명 4번입니다. 자, 가는 이중안의 택리지였죠. 민간 개인이 전술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찬지리지라고 하고요. 나 바로 신증동구 여지승남 국가가 주도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창지리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좀 중요한 문제였다고 했죠. 바로 지도와 지리지 둘 모두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그렇죠. 다른 선생님과 차별화가 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뭘 또 차별화를 할 거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학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하천의 경우는 운행이 불가능한 하천이지만 자, 요런 경우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밀물일 때 바닷물이 역류를 하게 되죠. 우리가 바닷물이 역류를 하는 하천을 감주하천이라고 하는데 이 감주하천으로 인해서 염해 피해가 나타나서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 감주하천을 이용해서 즉 밀물일 때 바닷물이 역류하죠. 그럼 이때 바다의 배가 따라서 밀물을 들어가게 되면 손쉽게 육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주하천을 그렇죠. 실제로 수운에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 기출에서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챙겨두시면 득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비교적 쉬운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방금 요 강의 앞서서 인사그램에다가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요. 수능은 이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지역을 이렇게 도로 찾는 게 아니라 백지도에서 구체적인 도시를 찾게 하니까 꾸준하게 우리나라 백지도의 주요 도시와 그 특징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수능과 비교하면 아주 쉽게 출제된 여행기인 거죠. 자, 해당 지역,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지역, 도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 석탄을 수송하던 철로인데 대부분 폐광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원조는 거의 강원도 정선이지만 자, 요게 자 어디에 있냐? 문경에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원조는 정선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군지 모르겠다는데 이제 옆에를 보세요. 여기서 힌트가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도인지 딱 보이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이라고 하면 두 곳이 있죠. 바로 암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마을 중에서 탈춤이 열린다니까 선생님 웃으면은 하회탈을 닮았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러면은 여기는 바로 국제 탈춤 페스티벌로 유명한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안동입니다. 자,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전라남도 영광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바로 경상북도 울진
그다음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자, 옆에 볼까요? 대규모의 제철 공장이라고 하면 충남 당진에도 있고 전라남도 광양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북 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제시된 지역은 다 어디다? 경상북도이구나 해서 정답을 어렵지 않게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도를 볼까요? 자, A는 충청남도죠. 그래서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당진의 제철소가 위치했고요. 자, C는 이제 어디냐면 전라북도죠. 전라북도에서 많이 출제되는 군산, 뜬다리 부두라든가 또 이런 거 있고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 전주는 세계 문화유산은 아니고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D 하면은 경상남도가 되죠. 그래서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 창원,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기계공업, E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여기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 되게 곳곳에 많아요. 하지만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다? 제주도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실제 이제 대수능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는 바로 지역의 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죠. 자, 지역 구분인데요. 지역은 동일한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동질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지에 기능이 미치는 지역을 나타내 기능 지역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제시된 걸 보니까 변소가 뭐냐? 선생님 외할머니가 맨날 변소, 뒷간에서 선생님은 익숙한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사투리를 많이 안 쓰니까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변소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소에 해당하는 방언들이 상당히 되게 많은 게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뒷간이라는 동일한 방언, 그다음 통시라는 동일한 방언을 나타낸 거니까 동일한 성질이 나타나는 지역을 나타낸 동질 지역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자, 영남지방은 모두 동일한 방언을 사용한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영남지방이 어디인지를 알아야겠죠. 영남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그다음 경상남도, 그다음 대구광역시에다가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예요. 근데 영남지방을 보니까 동일한 방언이 아니라 정당도 있고 통시도 있고 그다음에 구시까지 해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충청 지방에서는 주로 칙간이라는 방언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도 충청 지방을 지도에서 파악할 수 있냐를 평가하는 거죠. 충청 지방, 자, 충청북도, 그다음 충청남도, 그다음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이쪽 세종특별자치시 우리가 묶어서 충청 지방 넓게 봐요. 그럼 충청 지방을 보니까 주로 사용한 게 뭐냐면은 칙간이 아니라 뒷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방언에 따른 지역 구분 유형은 답은 되게 쉽게 보이죠. 동일한 방언을 사용한다. 바로 동질 지역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4번 지도에 나타난 정보는 주로 위성 영상이다. 위성 영상을 통해서 무슨 방언을 사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조사하려면 우리가 야외 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면담을 하거나 또는 문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방언의 구분을 책에서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위성 영상을 통해서는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이죠. 지도를 통해서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계층구조. 그러면 뭐가 중심지고 뭐가 영향을 받냐? 근데 이거는 이게 뭐에 해당한다? 기능지역인데 그렇죠. 기능지역을 나타난 게 아니죠. 대표적인 기능지역의 사례로는 그렇죠. 서울의 출퇴근 범위 또는 서울의 영향을 나타내는 대도시권 또는 통근권이라든가 또는 상점의 그렇죠. 영향을 나타내는 상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능지역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해서 첫 페이지까지 봤고요. 다음 5번 가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선생님이 총평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어느 사탐이나 마찬가지예요. 꼭 수능을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3개년간 6월, 9월 수능은 꼭 분석을 해서 출제 경량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 드릴게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그다음 작년이죠.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스타일로 출제를 했어요. 그 이와 같은 스타일이 뭐냐? 보통 해안 지형이 지도로 출제하는 거에 비해서 이 두 문항과 본 5번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해안 지형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량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자료가 지도가 아니라 사진이라 하더라도 해안 지형에서 꼭 무조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거였어요. 자, 육지가 바다를 향해 튀어나간 곳, 그 다음에 바다가 안으로 들어온 만에서의 작용입니다. 곳은 파랑에너지가 집중되어서 해안 침식의 작용에 의해서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만의 경우는 주로 퇴적작용이 나타나서 사빈이라든가 갯벌과 같은 지역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기억에서 물어보는 A를 보세요. 자, 이제 만에 들어와 있고 사진을 보더라도 딱 하얀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A가 어렵지 않게 사빈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파랑의 퇴적에 의한 사빈,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세요. 자, 이게 사진을 주더라도 딱 보이죠? 여기는 육지가 바다를 향해 돌출했어요. 따라서 B는 뭐냐 하면은 곳이에요. 근데 요 니은 선지가 기존의 기출에서도 출제된 고급 선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 자, 선생님이 이 암석해안이라고 해볼게요. 파랑이 침식이 계속이 되면 암석해안이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침식에 의해서 깎여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돼요. 자,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거죠. 자, 이렇게 있다가 파랑의 침식이 계속돼요. 그럼 계속 깎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러한 암석해안이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로? 육지 쪽이죠. 그래서 이게 밀려난 걸 뭐라고 해요? 후퇴한다라고 하죠.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자, 디귿. 자, C와 D는 이제 묶어서 볼게요. 자, 요거는 어차피 묶어서 봐야 되는 지형이죠. 우리가 각 해안별로 강조되는 지역이었어요. 바로 석호의 경우는 서남해안에 거의 분포하지 않고 바로 동해에 거의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석호의 형성 과정 3단계로 꼭 나눠서 봐야 되죠. 먼저 동해도 뭐를 했냐 하면은 이거를 했어요. 자, 전 지구적으로 후빈기 때 해수면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게 중요하죠. 상승했어요. 그래서 동해의 경우도 낮은 곳이 물에 잠겨서 일단 뭐가 형성이 되었냐? 해수면 상승으로 만이 형성이 되죠. 근데 그 만의 입구를 사주가 성장해서 가로막게 되면서 형성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석호입니다. 그러면 자, 이 D가 딱 보더라도 여기에 가로막고 있고 하얀색을 통해서 이게 사주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C는 사주에서 가로막힌 호수인 바로 석호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로 하라고 했죠. 자, 만들어진 거 보세요. 1단계 만이 만들어지고 2단계 사주가 형성되어서 석호가 만들어지고 3단계가 되게 중요하죠. 바로 석호로 유입하는 하천 퇴적 물질에 의해서 바로 석호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된다? 축소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 축소하고 또 최근에 같이 물어보는 게 수심은 점점 하천이 운반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수심은 점점 얕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리을도요.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의 고급 선지와 거의 똑같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본지 모르겠다라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D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만들어졌다. 근데 후빈기 해수면이 상승하기 이전이 뭐냐? 최종 빈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 정리를 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외워놓고도 뭔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석호의 형성 단계 1단계가 바로 뭐였냐 하면 후빈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동해도 역시나 낮은 곳에 물이 차들어와서 많이 만들어졌다가 1단계예요.
그러면은 해수면 상승 이전이 아니라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마가 형성되었으니까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기억, 디귿 이렇게 해서 2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요거는 자, 선생님이 총평해서 말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아까 5번에서 봤듯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니까 기출 꼭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6월에 나오게 되는 수능 완성에서 뭐 얼마나 연계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지리는 어차피 자료 싸움이기 때문에 수특 수안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거의 그대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되게 연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문제였는데요. 선생님 학교에서 이거 푸는 순간 딱 수능특강 교재 찾아보니까 바로 보였어요. 바로 수능특강 108페이지에 썼던 기본 문제 8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약간의 잔소리를 하면 아우 기본 문제는 쉬우니까 연계가 안 될 거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실전 문제들이 연계가 될 거야.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기본 문제 역시나 우수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요게 제대로 연계가 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도 딱 세 지역을 물어봤고요. 또 최근에 강조하는 조력을 물어봤는데 이 본문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생산량이죠. 그래서 보니까 A, 어느 도, 경기, 그다음 B, 전남, 그다음 C가 우리가 신재생하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제주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바람 부는 제주에는 하면서 풍력을 먼저 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오히려 여기를 먼저 풀어야 돼요. 누구를 먼저 풀어야 되냐? 바로 경기와 이 조력을 바로 연결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력 발전이 가동 중인 곳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바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시황호 조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은 가나다 지역 모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조력의 경우는 나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딱 가에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조력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곳에서 가에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특수한 것들을 먼저 잡아나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는 풍력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나는 태양광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면 삼총사도가 있었어요. 전북, 정남, 경북이었죠. 따라서 바로 요 나가 전남이 되죠. 그 다음에 강원과 함께 이 제주가 바로 풍력 발전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요렇게 연결하면은 정답 어렵지 않게 1번 나옵니다. 물론 문제 자체가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수능특강을 굳이 안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렇죠. 어느 정도 딱 자료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아, 내가 푼 문제구나.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면서 또 시간을 절약하면서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연계교재 푸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필수 중에 필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별표해 볼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해마다 고3 한국지리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은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농업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 거, 또 어떤 용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번과 함께 풀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항상 자료와 법내 축을 잘 봐야 돼요. 농가 인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농가 인구는 뭐냐? 농업에 종사하는 또는 농촌에 있는 가구의 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구니까, 농가의 인구니까 요 막대는 옆에 있는 요 숫자로 읽어야겠죠. 사람 명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농가수예요. 농가수는 뭐냐? 농촌에 있는 집의 수죠. 한 집, 두 집, 세 집이에요. 그럼 요 농가수 지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100만 호, 호가 집호자죠. 요걸 따라 읽어주면 돼요.
그 1번 바로 볼게요. 자, 농가당 인구는 증가였다. 농가당 인구가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농촌의 한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농가당, 한 집당 인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남매, 한 집에 7명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 농가는 아이고, 할아범, 할멈 요 정도가 다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 그렇죠. 전체 농가의 인구를 바로 농가의 수로 나누게 되면 한 집당 얼마의 인구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농가 인구를 먼저 볼게요. 자, 농가 인구를 보세요. 요 단위 빼고 생각할게요. 13이 넘었어요. 근데 현재는 3이 안 돼요. 그럼 13을 넘었다가 현재 3이 안 된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농가 수를 볼까요? 자, 농가 수는 따라가니까 요것도 쌤 단위 떼고 갈게요. 2였어요. 근데 이제는 농가 수 요 진한 색을 보세요. 1이에요. 그럼 아까는 절반이 아니라 무슨 4분의 1까지 확 줄어드는데 근데 요번에 농가 수는 그래도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위에 농가 인구가 확 줄어버리고 농가 수는 그만큼 안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겠죠. 바로 농가당 인구는 그렇죠. 어떻게 된다?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바로 나오고요. 2번을 볼게요.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였다예요. 요거는 워낙에 학교 내신에서도 쌤들이 많이 내니까 아예 답을 외워서 푸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 농가당 경지 면적은 뭐냐? 어이구, 4가구가 있는데 20헥타르다. 그럼 한 가구당 5헥타르죠. 뭘로 나눈다? 경지 면적을 뭘로 나눠주냐 하면은 농가 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경지 면적 이번에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이니까 요 단위를 따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 면적 요렇게 한 230헥타르 정도 되던 게 170헥타르까지 경지 면적이 확 줄었어요. 그다음 농가 수도 줄긴 했는데 요거는 절반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신에서 문자로 줄 때가 많죠. 바로 경지 면적의 감소분보다 요거는 절반이 감소 안 했죠. 제가 아까 말을 잘했는데 얘는 절반이 감소가 안 했고 농가 수는 거의 보세요. 2가 되던 게 2 넘던 게 1까지. 이게 워낙에 많이 감소했죠. 얘는 근데 절반까지 감소 안 했어요. 230 정도가 17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워낙에 많이 감소했으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했다. 맞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 3, 4, 5는 쉬웠어요. 도시화와 산업화로 경지 면적이 감소했다. 그렇죠. 경지 면적이 감소한 거는 바로 농경지 대신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또는 공장 시설이 들어서서 그런 거고 4번을 볼게요. 자, 휴경지의 증가입니다. 아유, 촌에 경지가 있긴 한데 아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아이고 못 짓겠어. 휴경지의 증가로 인해서 경지 이용률이 감소하고 또 경지 이용률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루가리의 감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5번 이촌향도 현상으로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이촌향도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심한도 전라남도가 되죠. 농가 인구가 감소하였다. 어렵지 않게 3, 4, 5번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을 선생님은 전체적인 패턴을 보니까 쉬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자연재해가 옛날에는 월별 발생 횟수를 줘서 이거 봄이니까 황사구나. 조금 여름이니까 호우고 뒤늦게 여름에서 가니까 태풍이구나. 요런 식으로 파악했는데요. 요 문제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출제했던 대설, 호우, 태풍이 아닌 다른 재해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월별로 준 게 아니라 도별로 발령 일수를 나타내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우수했죠. 그 다음 이런 거는요. 디테일하게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요.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선생님 눈에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졌냐? 자, 일단 보세요. 폭염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폭염은 주로 이제 언제 발생하는 거냐? 여름이에요. 그럼 여름에 남부지방이 덥겠어요? 북부지방이 덥겠어요? 당연히 저위도의 지역이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면 폭염은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패턴이 보여요. 그다음 한파는 뭐예요? 너무 춥다. 수도가 동파를 하고 보일러도 터져버리고 한파는 주로 겨울에 발생해요. 그러면 겨울에는 남부지방이 추울까요? 겨울에는 북부지방이 추울까요? 당연히 고위도 지역이 훨씬 더 추우니까 한파 발령 일수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 어렵지 않게 남부지방이 덥다. 폭염, 그다음 다 한파, 주로 그렇죠. 고위도 지역이 기온이 낮으니까 한파 발령 일수가 많겠다. 그다음 가를 보세요. 그럼 선생님 황사는 선생님 어떤 패턴으로 찾냐? 황사는 중국 서부의 사막의 모래가 오염물질과 함께 일회용이 되게 중요하죠. 바로 중위도의 분을 편서풍을 타고 오니까 아무래도 동쪽에 위치한 지역보다는 대체로 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발생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패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옳은가 가볼게요. 황사로 해서 컬럭컬럭 눈이 따가워요. 자, 답은 어렵지 않게 1번 보였어요. 2번을 볼게요. 자, 수도관 동파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바로 다 한파죠. 그다음 다는 남고북저요. 우리가 일기도를 제시를 해서 기압 배치를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문장으로 주게 되죠. 남고북저는 언제? 여름에 기압 배치가 돼요. 그러면 다는 한파니까 뭘로 바꿔야 되냐? 우리 겨울에는 서고동저. 이 서쪽의 고기압이 바로 그렇죠. 시베리아 기다. 그래서 북서계절풍입니다. 자, 4번 가다의 영향으로 남해안에서는 적조 현상이 심화된다. 완전히 틀렸죠. 적조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플라크톤이 과다담담담담 하게 되면서 플라크톤이 산소를 다 먹어쳐가지고 선생님 좋아하는 광어, 우럭, 도다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렇죠. 어업에 피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되냐면 폭염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거 중요하죠. 적조 현상을 완화해 주는 게 바로 태풍의 장점이었습니다. 같이 봐주면 도움되겠죠. 자, 냉방용 전력 소비량의 급증을 양이하는 거는 바로 나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냉방용과 난방용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냉방용은 뭐예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니까 여름에 냉방용 전력 소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겨울에 한파가 봤을 때는 냉방이 아니라 그때 뭐가 될까요? 보일러나 전기 이런 온풍기와 같은 난방용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 게 바로 겨울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만 찾아주면 밑에 선지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반도의 형성 과정이 해마다 무조건 출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많이 놓죠. 얼마 전에 자양고등학교에서 한반도의 형성 과정 진도를 나가는데 다들 너무 멘붕이와 하더라고요. 한반도의 형성 과정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고요. 요 본 9번 문항의 경우는 대체로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수능 특강 바로 31페이지에 있는 2번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가나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근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경상 누춘군과 조선 누춘군 중 하나라고 해서 너무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가가 어느 층이냐 볼게요. 답이 금방 나오네요. 고생대의 대표적인 해양동물이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동물이 지층에서 발견된다라는 거는 과거에 이 지층이 해저에서 퇴적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힌트를 너무 많이 주어서 바로 카르스 지형이 나옵니다. 그럼 카르스 지형은 석회암이 물에 녹는다. 그럼 우리가 용식이라고 하죠. 근데 답이 나와버리죠. 석회암은 바로 어느 지층의 고생대 전기 해성층에 해당하는 조선 누춘군의 분포예요. 선생님들이 외우게 하죠. 조서, 평, 무. 조선계의 석회암, 평안계의 무연탄입니다.
자, 나를 볼까요? 자, 길이가 1cm에 불과한 공룡 발자국. 어머, 작은 되게 보세요. 세계에서 정말 작은 육식 공룡도 있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공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생대 때 우리나라 경상도와 남해안 일대가 거대한 호수였고 그때 쥐라기와 백아기 때 활동했던 익룡들이라는가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죠. 발자국이나 화석을 남겨놨죠. 어렵지 않게 나는 경상 누춘군 퇴적층이죠. 그 퇴적층에 공룡 화석이 분포합니다. 그럼 이 가나와 밑에 있는 그 분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 나죠. 바로 경상 누춘군입니다. 경상도와 남해안 일대. 그래서 대표적인 공룡 화석지가 경남 고성과 땅끝마을 해남과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쉽게 찾아져요. 한반도의 지체 구조 여러분들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평북 개마 그 명칭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계 그 다음 지향사 정확히는 평남 지향사죠. 그 다음에 경기는 몰라더라도 경기 그 다음 지계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 옥천은 모르더라도 지향사. 그래서 바로 니은이 뭐가 되냐면은 조선 누춘군 석회암의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누구냐? 잘 보세요. 제주도가 있구나. 철원 용암대지 백두산과 개만고원 일대. 자, 여러분들 해설지에도 있지만 신생대 때 바로 그렇죠.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분출암이 됩니다. 자, 9번 아주 쉽게 정답 4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 10번 보는 순간 너무 깜빡 놀래버렸어요. 사실 선생님이 수능특강 문제 풀면서 이시직고를 하면 이게 사진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연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라고 해버렸는데 바로 수능특강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버렸어요. 이게 거의 싱크로 90%입니다. 수능특강 33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제주도 지도를 주고 거의 지역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출제한 화산 지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서 총평에서 뭘 강조했냐면요. 최근에 화산 지형과 카르스 지형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합평에서도 주로 최근에 출제하는 화산 지형 그게 강조되었습니다. 자, ABC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바로 제주도 거의 한가운데 위치한 바로 한라산, 남한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고 그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 백록담의 경우는 화구의 물이 고이 무슨 호냐 하면은 화구호가 돼요.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자, A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다. 우리 매번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칼데라호에 해당하는 건 바로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누구냐 하면 바로 천지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자, B는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라고 했죠. 바로 만장굴 대표적인 제주도의 용암 동굴입니다. 그 용암 동굴의 경우는 분필로 하면 용암이 흘러가는데 지표에 가까 위쪽이 먼저 식죠. 근데 지하의 용암은 더 그렇죠. 많이 더 오래 흘러가게 되니까 그 사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내적 작용에 의한 용암 동굴, 그와 대비해서 석회 동굴을 외적 작용 많이 비교해서 냅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 뜬금없이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가 전날 먹은 전복죽이 잘못되었는지 여기서 배에 너무 신호가 꼬르륵 왔는데 이 만장굴이 너무 길어가가지고 나가는데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식은땀이 났어요. 자, 다음 디귿을 볼게요. 왜 민망하기를 왜 해가지고. C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경주에 있는 주상절리 올려놨습니다. 광주, 무등산, 울릉도 우리나라 되게 주상절리가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서귀포시에 위치한 대포동 주상절리가 되죠. 용암이 식으면서 육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굳어서 형성된 거 바로 주상절리 옳은 설명이죠. 리을을 볼게요. 자, 지하수에 의한 용식장으로 형성된 와지 이거는 돌린해에 대한 설명이고 대표적인 카르스 지형이 돌린해가 돼요. 그럼 이 삼군부리는 뭐에 해당하냐? 제주도에 분포하는 360여 개의 작은 화산 오름에 해당하고
특히 산군부리의 경우는 대개 오름의 규모에 비해서 분화구가 큰 오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찾아주면 니은 디귿해서 어렵지 않게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교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 한국지리는 그만큼 연계율이 높으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죠. 자, 적어드리면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7번, 그 다음 2017학년도 6월 모평 1번에서 바로 요 형태, 바로 뭐냐 하면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 바로 자료 2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수능특강에도 유사한 게 있었어요. 바로 수능특강 93페이지의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특강 교재가 우수하니까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와 유사한 거를 거쳐 출제해서 실전 감각을 되게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서울시 세 구니까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 하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딱딱 보이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 가로축에 준 자료가 중요하죠. 주간 인구 지수는 100 이하냐 100 이상이냐가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달을 보세요.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은데 아파트 호수는 적다. 그럼 아파트 호수가 적은 거는 그만큼 실제 거주하는 상주 인구가 적다. 따라서 다는 도심인 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를 보세요. 가는 아파트 호수가 되게 많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100 이하니까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낮에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가 주변 지역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요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바로 부도심이죠. 실제로 이 도시, 부도심에 해당하는 구 알아두면 도움돼요. 바로 서울시의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바로 테헤란밸리라든가 또는 강남역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바로 되게 기업들의 분포 또한 많아요. 금융업체라든가. 그래서 바로 이 주간 인구 지수 역시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가 부도심이 돼요. 이제 옆에 거와 연결만 하면 되는데 눈에 들어온 거는 보세요. 바로 연결이 되겠죠. C를 보세요. 초등학교 수가 A, B에 비해서 되게 적어요. 그 학교 학생 수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상주 인구가 적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게 다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다. 바로 기업의 분포, 그 다음에 대기업의 본사, 은행의 본점이 위치한 도심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B가 좀 더 많긴 한데 둘 모두 초등학교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되겠죠.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를 하게 되니까 A가 B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렇죠. 금융기관이 많다. 요 A가 부도심이고 B가 바로 그렇죠. 기업이라든가 은행의 분포가 많지 않은 주변 지역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어렵지 않게 3번이고요. 아마 기출문제 제대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딱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금방 풀었을 거예요. 자, 이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실제 6월, 9월 대수능에서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바로 지역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개발은 지역을 추론하거나 기후래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 암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또한 쉬웠죠? 70년대 바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행이 되고 이때는 성장 가능성이 큰 거점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렇죠. 선정해서 했고 대표적인 그 거점이 수도권과 남동 임해공업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주로 상향식이 아니죠. 바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거점 개발은 바로 사양식 개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즉 역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에 무언가 공장을 새로 지어요. 자, 근데 규제가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 신설 금지. 근데 그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에 새로 공장 많이 지어도 되는구나. 그럼 수도권에 다 집중하게 되죠. 그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디귿을 볼게요. 자, 90년대 이후 제3차에서 우리나라 이제 균형 개발 방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보다 추구하는 게 거점 개발이고 바로 이 균형 개발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고 하죠. 형평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가 대수능 여행기에서도 혁신도시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랑 이런 바로 혁신도시의 위치를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바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거죠.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즉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강원도, 원주 이러한 혁신도시의 위치 지도에서 꼭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 디귿 리을 해서 바로 5번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13번 문제 갈게요. 13번 문제는 최근 3개년만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2013학년도쯤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최근 3개년이 아니라 한 5개년까지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출제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단계 구분도로 바로 기후 지표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가 뭐에 해당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연적설량 근데 안 돼. 왜? 영동지방과 대관령이 되게 겨울이 어떻게 되냐? 눈이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 1번, 2번은 가에서 이미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 3번과 4번이 있고 5번을 보세요. 자 5번도 탈락을 해버려요. 가를 보세요. 기온의 연교차인데 남쪽이 연교차가 크다 말이 안 되죠. 남부지방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은 만큼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꿀팁을 드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1번에서 가나 쫓아가지 마시고요. 1번에서 가 바로 탈락, 2번에서 바로 탈락 이렇게 지워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5번도 탈락하고 남는 거는 3, 4번인데 3, 4번 한번 볼까요? 자, 동일하게 연평균 기온이죠. 패턴이 맞아요. 자, 연평균 기온 남부지방 대체로 온화니까 연평균 기온이 높고 특히 고위도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바로 떠올려야 돼요. 바로 대관령 부근 해발 고도가 높아 연평균 기온이 낮아요. 자, 그 다음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자, 연적설량이다. 그럼 또 패턴이 안 맞아요. 울릉도 적설량 많고 영동지방 태백산맥 동쪽 적설량 많고 서해안 일대가 많아요. 그러면 4번이 맞는 거죠. 자, 기온의 연교차, 패턴이 맞아요. 남부지방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아 연교차가 작고 북부지방으로, 즉 고위도로 갈수록 최하늘 평균 기온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연교차가 커져요. 또 어떤 패턴에도 맞냐? 해안보다는 내륙이 겨울에 한랭해서 연교차가 크고 서해안 바다는 동해안이 온화해서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연교차가 작다. 우리가 학습한 그 패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4번입니다. 근데 쌤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가 안 되니까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거를 더 힘들어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 푸는 거를 익혀 나가야 됩니다. 자, 14번 하천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의 우리가 이제 하천 문제의 경우는 나 가믹 공유, 다 자유 공유를 이렇게 글로 주는 게 아니라 지도로 주게 돼요. 선생님 총평에도 얘기했지만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은 이런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라 훨씬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대비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쌤 이거 보고 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교무실에서 강의 이거 연구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할 뻔했어요. 이게 학생들이 하천을 소재로 만든 시조라고 하니까 왠지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무슨 판소리 마냥 해야 될 것만 도 혼자 뭐 하고 있었냐. 밀물이 올라올 때 바닷물이 역류하니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얼쑤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밀물이 올라올 때 바닷물이 역류한다. 하천의 수위가 주기적으로 바로 2번 오르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하천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감조 하천이에요. 그다음 이로 인한 피해가 바로 뭐냐? 염해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구뚝을 막아 세워두는데 여행기에서 꼭 물어보니까 알아놔야겠죠. 금강, 그다음 영산강, 그다음 낙동강, 바로 하구뚝이 위치한 세 하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나를 볼까요? 답이 금방 나와요. 신생대 제3기 경동서 요고 운동에 의해서 자유공유하던 하천이 융기를 하면서 산지 사이를 흘러 하방 침식이 강화된 하천. 그래서 감익공유 하천에서 꼭 물어보는 게 계단 모양의 언덕으로 나는 대체로 과거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에 해당하는 하안당구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 나의 경우는 바로 중상류에 위치한 감익공유 하천이 되죠. 달을 보세요. 힌트 많이 줬어요. 넓은 들판, 중하류 평지이고 뱀과 같이 구불구불 유로의 변경이 자유롭죠. 측방 침식이 강해서. 그래서 하중도, 우각호, 구하도와 같은 것들을 만든다. 바로 자유공유 하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볼까요? 자, 이로 인한 피해, 바닷물이 역류하니까 염해 주변의 농경지에 소금물이 들어가서 염해 나타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취락이 형성되기 불리하다. 누가? 하안당구가 아니죠.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 있는 범람원이에요. 그럼 범람원의 자연재방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나요. 근데 바로 감익공유 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하안당구는 현재의 하천보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범람에 의한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취락 입지에 더 유리하죠. 옳지 않은 거 바로 2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디귿 구하도예요. 그러면 구하도는 자, 하천이 이렇게 구불거리고 흐르다가 내가 너무 구불거려. 새로운 유로를 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 물길이 이렇게 남아서 솥불 모양의 우각호. 그 다음에 이러한 곳들은 과거 하천이 흘렀던 길 구하도로 남게 되죠. 그러면 이 구하도에서는 과거 하천이 흐른 증거로 하천이 많이 깎아놓은 둥근 자갈이라든가 모래가 발견됩니다. 근데 요거 보는 순간 이것도 해야 되죠. 자, 바로 하안당구의 경우도 과거에 대체로 하천이 흐른 구하도이기 때문에 이 하안당구가 역시나 구하도라는 증거로 둥근 자갈과 모래가 발견된다. 이게 답만 맞추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가해 하천은 그렇죠. 우리나라 동해안은 대체로 조차가 되게 적은 반면에 황남해가 조차가 커서 감조하천은 황남해에서 주로 나타나죠. 5번, 자, 나의 하천, 자유공유 하천이, 감익공유 하천이죠. 나의 감익공유 하천은 자유공유 하천보다 유로 변경, 주로 이제 뭐에 의해서 옆으로 침식하는 측방 침식에 의해서 주로 유로 변경이 나타나는데 바로 감익공유 하천은 산지 사이를 주로 흐르다 보니까 측방 침식보다는 하방 침식이 강해요. 유로 변경이 제한적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이제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도 되게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금방 풀고 끝낼 거예요. 교통수단 문제 사실 치고는 너무 쉬웠죠. 자, 도로, 철도, 해운 딱 3개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출발을 보세요. 자, 국제 우리가 수송 담당하는데 여객 대부분이 항공이고 화물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많은 거 바로 해운이 돼요. 자, 이제 옆으로 가서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거 국내 여객 대부분은 도로가 담당해요. 그러면 아니요, 딱 남는 거 하나가 남죠. 바로 철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웠는데요. 이 가나다와 밑에 있는 것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L을 보세요. 자, 우리가 거리가 0일 때 들어가는 비용, 바로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통수단 문제에서는 선지나 보기에서 기종점 비용 꼭 물어보죠. 그럼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해요. 하지만 주행 비용이 되게 많이 증가하는 거 A가 바로 도로가 되죠. 그럼 반대 성향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C가 되죠. C의 경우는
기종점 비용이 항공이 가장 높고 그다음 대체로 높은데 주행 비용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해운이 되고 대개 중거리 수송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거 철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4번이고요. 이 문제는 선생님 딱히 부연 설명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별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문제 별표라고 하는데 좀 뜸했었죠. 이번에 4월 합평이 뒤쪽에 좋은 문제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에 뭐라고 했냐? 연령층별 인구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가나와 지도의 AB를 연결해야 뭔가 풀려요. 근데 A 지역 보세요. 선생님 우리 A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A 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위에랑 밑에를 따로 주니까 연결이 안 되지만 바로 대구 바로 밑에 선생님 보통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경상남도 바로 어디냐면 창녕군입니다. 창녕군 하면 왜 중요해요? 바로 국내 최대 내륙 배후 습지에 해당하는 창녕 우포늪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걸 모르고 한국지리를 한다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 도시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근데 행정구역을 보세요. 광역시 또 공업이 발달했으니까 대표적인 인구 유입지역. 근데 여기는 군이니까 촌락이 돼요. 그러면 가를 보세요. 아, 딱 봐도 보이는구나. 가는 노년층의 비율이 꽤 높죠. 따라서 여기 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를 보세요. 나는 노년층의 비중은 낮은데 청장년층의 비중이 꽤 높으니까 바로 나가 도시 대표적이죠. 울산광역시가 됩니다. 자, 오른가 가볼게요. 자, 가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피라미드는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피라미드에 해당하는 곳 거의 없죠. 다산다사였어요. 이거는 경제 발전이 거의 안 된 국가에서 그렇죠.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쪽에서 나타나고 바로 이러한 곳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종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형태가 나타나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어요. 중위 연령은 평균 연령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지역의 인구를 쫙 연령 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가운데 인원수가 되는 쪽이 되죠. 그러면은 가보세요. 여기가 군단이에요.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거죠. 평균 연령 60대일 때 넘어갔나요? 50대일 때 여기가 40대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정답은 너무 쉽게 2번 나왔지만 자료가 우수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3번 요거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거의 없어야 돼요. 총부양비예요. 그럼 총부양비는 뭐에 따라 움직이냐 하면 청장년층의 숫자는 안 되고 비중일 때만 되었어요. 비중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어떻게 된다?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A, B니까 요거 매치해야 되는 거죠. 가가 A, 그 다음에 나가 B가 돼요. 그러면 A가 B보다 보세요. A가 B보다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으니까 반비례적 총부양비는 높다.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제 4번, 5번 볼게요. 자, A는 B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뭘 하면 되냐면은 어떤 지역의 전체 인구,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을 다 더하면 100%가 나오죠. 그러면 유소년층 인구 어떻게 구하면 되냐? 노년층 비중과 청장년층 비중 더해서 100%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A 보세요. 자, 노년층이 대략 26, 그 다음 청장년층이 대략 한 64가 돼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냐? 90이니까 유소년층 10% 정도 나오죠. 자, 나를 볼게요. 노년층의 비중 거의 10%, 그 다음에 청장년층의 비중이 거의 76%니까 더하면 86%, 따라서 B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14% 정도 나오게 돼요. 따라서 A는 B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낮습니다. 자, 5번을 볼게요. A, B 모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근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 때가 많아요. 시간 절약을 하려고 A는 왠지 군단이에요. 그럼 군단에서는 대체로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자, 요거 B만 해봐도 왠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죠. B를 보세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 수분의 노년층 인구수 또는 유소년층 비중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위에서 구했죠? 유소년층의 비중 14%에 노년층의 비중이 10%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이게 1보다 안 되니까 100 이하입니다. B가. 그러면 모두가 아니니까 틀린 선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데 너무 어려웠다. 자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바로 이 문제일 거예요. 별표 그대로 둘게요. 아마 요거 풀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표는 뭐라고 했냐면은 수도권 내, 그래서 이 가나다가 경기, 서울, 인천 중 어느 지역인지를 매치하는 거고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현 거주지다. 그럼 내가 현 거주지는 경기인데 통근 통학이다. 나는 경기도에 예를 들어 성남에 사는데 통근은 어디로 가고 있냐? 서울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경기 사는 사람들 무조건 서울 나가냐? 아니잖아요. 경기 있는 사람들이 경기 내에 통근하는 경우가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현 거주지와 통근 통학하러 도착한 곳을 나타내 줬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을수록 자, 인구 예를 들어 200만 안 되는 곳과 인구가 예를 들어 1200만 넘는 곳 어디가 통근 통학 인구 자체가 많을까요? 인구가 많을수록 통근 통학 인구 자체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패턴에서 보세요. 나는 딱 보더라도 되게 숫자가 어떠냐? 이동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가와다가 좀 많은 듯한데 딱 보더라도 여기는 50, 근데 여기는 단위 보세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다가 되게 어떠냐 하면은 이동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가 인구가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가 그다음 인구 1000만이지 안 돼요. 주민등록상 서울이고 이 나가 인구가 가장 적은 광역시죠. 인천 이렇게 하면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내용상 맞게 떨어지죠. 아, 경기도의 현 거주지에서 요거는 서울로 가는 게 요게 여기서 서울로 가는 거고. 그럼 요거는 뭐냐? 아, 경기에서 역시나 경기 내에 통근 통학, 경기 안에서 요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 가는 서울, 나는 인천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니은을 볼게요. 다는 세 지역 중에서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아까 선 예를 들어줬죠. 자, 서울이다. 현 거주지 서울인데 자, 서울의 통근 통학 이게 지역 내가 되는 거예요. 자, 현 거주지 경기인데 통근 통학 경기 이게 현 거주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 그다음 인천에서 인천, 그다음에 경기에서 요게 경기. 지금 세 표시한 게 바로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가 돼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냐? 경기죠. 인천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바로 경기 다가 가장 많습니다. 지역 내. 디귿을 볼게요.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인천이 경기보다 많다라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은근 언어 능력 테스트이기도 하죠. 서울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건 경기 넓다랗고 인천을 보세요. 자, 인천에서 서울로. 그러면 현거주지 인천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니까 이제 지우고 볼게요. 요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경기에서 서울로니까 경기에서 현거주지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 가로 가는 것보다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이게 훨씬 더 많죠. 따라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누가? 경기가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리을이 좀 까다로웠어요. 경기는 수도권 내 통근 통학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죠. 여기가 경기도다. 그러면은 현거주지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거 유출이죠. 경기 입장에서 보면 경기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유출인 거 한번 선생님이 요 색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보세요.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거 유출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경기에서 여기가 인천이죠. 경기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요게 뭐냐 하면은 경기의 유출 인구가 돼요. 그러면 자, 유입 인구 볼까요? 유입은 어떻게 판단하면이냐 이거죠. 서울에서 경기로 와요.
그러면 경기로 유입된 거죠. 그다음 인천에서 경기로 와요. 이게 유입이 된 거죠. 그럼 요거네요. 서울의 현 거주지에서 경기로. 그렇죠. 보세요. 서울에서 경기로. 현 거주지 서울에서 경기로. 그다음 현 거주지 인천에서 요거죠. 요게 경기죠. 요거. 그러면은 이 양이 많으냐? 이 양이 많은데 이미 여기에 단위 숫자가 달라버려요. 그러면은 유입과 유출을 봤을 때 뭐가 더 많냐? 유입보다는 이 단위 보세요. 유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 유입 인구보다 거꾸로 갔죠. 유출이 더 많다. 경기의 특색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기역, 니은 해서 바로 1번 나오게 됩니다. 꽤나 여러분들이 풀기에 까다로웠어요. 왜? 언어능력 테스트를 겸하고 있고 표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도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갈게요. 자, 별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제 6월, 9월 대수능에서는 기후 그래프 문제로 등급을 1, 2등급을 나누는 용도, 즉 고난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도 보통은 우리가 기온 강수를 줘서 익숙한 기온으로 푸는데 이 문제는 강수로만 문제를 줬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고요. 쌤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했어요. 쌤 매번 지금 EBS에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면으로 학습한 강수 뭘로 출제가 되냐 하면 점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팁을 드렸는데 바로 강수에서 이 지역이 지도나 자료에 있다면 여기를 먼저 풀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 누가 보이고 있냐 하면 그렇죠. 울릉도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울릉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강수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계절별 고른 강수이면서 최다설지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는데 달을 보세요. 계절별 고른 강수 물론 울릉도도 그래도 여름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최다설지의 성량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요 다가 울릉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하면은 바로 밑에 제주도는 딱 두 개의 시가 있죠.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귀포시예요. 근데 면으로 학습한 강수 점으로 출제된다. 옛날 기충에 경남 남해라든가 나머지 지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이 지역의 강수 값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우리나라 최다우지 면강수량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보듯이 라를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체로 다 합쳤을 때 연강수량이 네 지역 중 가장 많아요. 라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우리 되게 익숙한 지역이죠. 바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춘천이에요. 근데 춘천의 홍천이나 이들 어디였냐? 바로 여기였어요. 한강 중상류 일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우지이면서 하계 강수 집중률 최대입니다. 그 이제 남아있는 지역은 어디냐? 정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읍을 먼저 푸는 건 아니죠. 중요한 지역들을 풀다 보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가나 두 개인데 눈에 들어와요. 이 가가 나보다 훨씬 더 여름 강수량이 많아요. 그 다음 가나를 보니까 여름 말고 나머지 계절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당연히 가가 연강수량에서 하계강수량이 차지한 비율이 높겠죠. 가가 바로 춘천 하계강수 집중률 최대이면서 다우지를 보여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읍, 나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옳은 설명 보도록 할게요.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아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나머지 계절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가가 여름에 꽤 많으면서 그러면 연강수량에서 여름 강수가 차지하는 비율 높겠죠. 그 다음 요거는 볼까요? 자, 나가 다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고요. 3번 반을 라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낮다. 반은 나에 비해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죠. 그 다음 4번 라는 가보다 연강수량이 어때요? 많아요. 이 사계절을 다 합치면 연강수량이 되는 거죠. 자, 옳은 설명 5번입니다. 다 울릉도, 라 바로 제주도의 서귀포시에서 모두 섬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로 출제했는데 쌤 매번 말했어요. 면으로 학습한 강수 점으로 출제된다.
그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무언가 그 값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뚜렷한 지역을 풀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19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기역 도시 재개발과 비교한 니은 도시 재개발. 근데 이 도시 재개발은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메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된 게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답이 금방 나와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환경을 보존한다. 답은 보존 재개발. 이대로 답이 나왔어요. 자, 니은을 볼까요?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다. 답을 그냥 줘버렸죠. 바로 철거 재개발 또는 전체를 답한다고 해서 전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존 재개발과 비교한 바로 철거 재개발의 특징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철거의 특징 볼게요. 자, 기존 건물 활용도, 보존은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게 돼요. 벽화를 그린다거나 일부만 이렇게 보존을 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둬요. 근데 기존 건물 활용도, 철거는 거의 다 새로 지으니까 활용도가 낮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투입 자본 규모요. 보존은 거의 그대로 보존하니까 크게 자본이 투입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을 헐어버려야 되고 새로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건물 높게 올리게 되니까 투입 자본 규모가 크다. 뒤로 가야겠죠. 그 다음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원거주민,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의 재정차. 보존은 우리 지역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새롭게 조성한 주거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원래 살던 데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나는 새로 정착하기 힘드니까 뭐를 많이 하게 되냐? 이거 반대말 줄 때도 많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주율이 높고 재정착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아니라 가능성 낮음으로 와야 되죠.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인데요. 자, 이번에 4월 합평은 어떻게 마지막 페이지에 쫙 좋은 문제가 포진했는데요. 별표하고 갈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업은 이게 자동차냐 의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냐 대표적인 자료 해석 문제로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도에 각각 3개를 줬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그러면 이걸 물어보겠죠. 종사자 1인당 출하액 또는 사업체당 출하액. 뭐를 물어볼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기억해 보세요.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출하액이 많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권이 어딘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출하액이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일 진한 색깔, 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충청남도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죠.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대전, 요게 충청권이에요. 자, 선생님 색깔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호남권이에요. 호남권 하면 전라북도 출하액,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출하액, 그 다음에 전라남도예요. 근데 이 호남권을 합한 것보다 눈에 들어오죠. 충청남도의 출하액이 워낙 많네요. 충청권을 합친 게 더 많습니다. 기억 옳은 설명이죠. 자, 니은을 볼까요? 자,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사업체 수가 많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남권, 자, 사업체 수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영남권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그다음 경상남도, 광역시 많이 들어가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게 영남권의 사업체 수가 돼요. 이번에는 수도권을 볼게요. 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별로 안 된다. 인천광역시도 사업체 수 생각보다 안 많은 듯한데 그런데 여기보다는 그래도 많죠. 근데 여기가 너무 많아요. 경기의 사업체 수 우리나라의 35%예요. 그러면 이거 5개를 다 합쳐도 워낙에 이쪽이 많죠.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사업체 수가 적습니다. 그다음 디귿을 볼게요. 자,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보다 그렇죠. 물어볼 것 같았어요. 사업체당 종사자 수예요. 자, 식은 되게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외우면 외울 양이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어 10개 업체다. 종사자 수가 1000명이다. 이거 여러분들 바로 대답해요.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 얼마지? 100명. 어떻게 했어요? 종사자 수를 사업체 수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광주광역시 한번 가볼게요.
그럼 광주광역시를 보세요. 선생님 언어 감각으로 풀어요. 자,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를 볼게요. 광주광역시는 사업체 수는 1.7이고 종사자 수는 2.2다. 그러면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가 비중이죠. 이쪽이 더 높구나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광주고 대구를 볼게요. 자, 대구는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종사자 수가 3.7이고 사업체 수가 더 많구나. 그럼 광주를 보세요. 사업체 수는 적은데 종사자 수가 많으니까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아져요. 근데 대구광역시는 그렇죠. 사업체 수의 비중과 종사자 비중에서 종사자 비중이 낮고 사업체 수의 비중이 높으니까 사업체당 종사자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디귿 오른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값을 넣으면 늦어요. 물론 값을 넣어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요거는 종사자가 2.2%, 사업체가 1.7이니까 얘는 그렇죠. 1보다 큰 값, 얘는 1보다 작은 값, 물론 계산을 내도 되긴 해요. 근데 보통 계산을 안 하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종사자가 10명이고 출하액이 2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2억. 어떻게 써요? 출하액을 종사자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부산광역시 보세요. 자, 부산광역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자, 출하액은 3.1%예요. 근데 종사자 수는 4.8이다. 그러면 출하액보다 종사자 수가 되게 많으니까 1보다 그 값이 작아요. 자, 그 다음 울산을 볼게요. 자, 울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반대로 가는구나. 종사자는 우리나라에서 5.6%를 차지하지만 출하액은 2배 이것보다 더 많다. 그럼 여기는 그 값이 1보다 훨씬 더 크죠.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보다 한 사람당 출하액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울산이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높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기억 디귿 2번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4월 합평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봤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이 페이스 유지를 하거나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차분히 공부를 해서 6월 모평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